5명의 덕후들이 덕스러운 것들의 순위를 매기는 방송 덕포드 차트 시작합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인가유래의 선택받은 자 덕보드 차트의 갈망의 왕 에이스입니다. 리퀘스트를 확실하게 반영하시네요. 이게 또 준비 안 하니까 바로 하시네. 예, 편하게 덕질하는 꾸봉입니다. 머리숱 마인 덕후 수북입니다. 네, 저는 라싸입니다. 인과율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는 방송 덕보드 차트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꼴찌는 정해져 있단 말씀이죠? 아, 네네. 저번 방송에서 제가 좀 안 나왔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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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자리가 컸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아니 그건 아닌데 제가 이제 녹음 파일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 거지 같은 편집점도 없고, 네 이상한 걸 주고 이제 편집을 하라고 하니 참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이게 음원 파일에서 공백을 좀 만들어주고 이제 편집할까 뭐 이 부분 편집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편집하기가 수월한데 그냥 막 다들 깔깔깔 웃으면서 이거 편집해주겠지 뭐 이러고 그럼 제가 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제가 그거를 라싸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걸 어떻게 편집합니까? 네, 그래서 업로드 시간이 좀 늦어지게 됐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빠지면 안 되겠다. 그렇죠. 네, 편집할 때 더 힘들다. 네. 두 배로 힘드니까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자, 오늘 한 명이 빠졌어요. 네. 그분이 오덕후를 꿈꾸는 삼덕후 그분이 빠지셨어요. 네. 꿈꾸든지 말든지. 네. 자리 없으면 까인다 진짜. 네, 저번 방송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분이 또 허니문을 떠나셨습니다. 네, 그래서 허니문을 떠난 김에 이건 기회다. 잘 됐다 싶어서 몰아낼 기회, 네. 서로의 기회를 영구 받아서. 제명인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게스트를 한 분 모셔왔습니다. 와. 네, 이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처음으로 초대하는 게스트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라디오에 어울리는 꿀성대 그리고 그 어울리게 비디오도 아주 훌륭하신데요. 맞아요. 하지만 외모와는 달리 피규어와 건담을 사랑하는 100% 진성 덕후시고 오늘도 특히 론드벨 티를 입고 오셨더라고요. 네, 오. 깜짝 놀랐어요. 네. 특히 퍼스트 건담 쪽에서는 정말 누가 붙어도 지지 않을 정도의 덕력을 자랑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를 편집하고 그다음에 기획하고 스케줄 잡는 제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해 주실 분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도 팟캐스트 제작을 하고 계십니다. 네, 바로 덕후 팟캐스트계의 롯데타워 덕밍아웃 세팅이 진행하고 계신 덕후라님을 모셨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덕보드 차트 청취자 여러분. 네, 그 스페인에서 온 서브컬처 덕후 팟캐스트 덕밍아웃의 진행자 덕후라입니다. 네. 와, 네. 목소리 좋아. 네, 제가 또 이렇게 제가 정말 덕보드 차트 애청하고 있거든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이번 휴가를 맞이해서 함께 게스트로 이번에 게다가 베르세르크 편이지 않습니까? 베르세르크. 제 인생만 중 하나인데 또 이 편에 또 함께 할 수 있어가지고 정말 너무 지금 감격적이고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누추한 곳에 와주셔서.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스튜디오가 저희 건 아니지만. 네. 요즘 덕후도 수입하는 시대인가요? 네. 외국에서 공수해온 덕후입니다. 네. 언제나 이 외국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홍련님하고 저희랑 둘이서 하고 있는데 또 홍련님 같은 경우는 함께 할 수 없는 에피소드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 혼자 다 만드는 거예요. 뭐 네. 대본도 쓰고 그렇죠. 뭐 편집도 하고 홍련님 그냥 뭐 거기서 그냥 앉아서 그냥 자기 수다만 떨고 가는 입장이고 그냥 그 친구는 아마 저기 한 2-3주 정도 스탯 쌓인 걸 저희 방송에서 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뒷사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이게 실제로 막역한 사이기 때문에 저도 그 덕밍아웃을 제가 자주 듣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 홍련님이 나오시는 편과 안 나오시는 편이 있는데 그 좋아요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네. 아 그런가요? 어떤 게 좋아요가 더 많은 거예요? 홍련님이 함께 하셨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인가요? 안타깝게도 그 반대라서. 예, 그렇죠. 최근에는 그 BL 특집을 하시던데 망했습니다. 좋아요 수가 좀 건담 특집이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서. BL이면 요분 초청하는데. 네, 저희 팟캐스트도 또 BL 장군님이 또 계신데. 또 에이스님이 또 네. BL. 근데 에이스님 같은 경우 제가 방송 쭉 들어보면은 네. 약간 좀 취향이
약간 좀 남성적인 네. 그러니까 DOA 같은 것도 좋아하시고 그러셔가지고 맞아요. 이분 뭐지 했는데 다양한 걸 다양한 좋아하시죠. 걸, 아, 네. 역시 네. 가리면 안 되죠. 네.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좋아요 수는 그 중에서 아마 한 대 정도 제가 일부러 찍은 거다라는 걸 아마 여기서 최초로 밝힙니다. 네. 혹시 안 들으신 분들에게 아니 그게 참 저도 이게 팟캐스트 제작자 입장에서 보면은 방송을 올리고 한 2, 3일 정도 심지어는 일주일 정도 지나서 좋아요가 하나도 없으면은 일부러 제가 눌러요. 원래 그런- 자기 거 누르는 거 아닌가요? 저도 3편씩 다운받아요 저희 거. 그렇죠. 네, 그래야 됩니다. 네. 네, 저희는 5명이니까 한 번만 눌러도 5번 예.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죠. 아 그러네요. 역시. 네. 쪽수가 중요한 거죠. 그러네. 네, 저희 그러면 댓글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후라님이 올리신 게 있던데 엄청 덕후라님 또 댓글은 많이- 덕후라님 읽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저도 그건 좀 민망하잖아요. 네, 네. 사실 청취자 여러분 댓글 제가 읽는 것도 제가 다시 들어보면 좀 많이 민망합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댓글을 달면은 이제 좀 약간 좀 길게 다는 것 같아요. 네, 뭔 네.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댓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방송 올린 후에 이제 댓글을 올려드리는 건데요. 처음으로 라싸님이 올리셨네요. 라싸님이 늦게 올려서 죄송하다고. 내 거 왜 소개하지? 일단 다 읽어주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덕후 윤락항님께서 맞아요. 예. 항상 예. 젊음을 네, 강조하시고 젊음을 항상 강조하세요. 모든 네. 댓글에 젊음이 있어요. 네. 90년대 소개한 만화를 제가 왜 다 알고 있는 거죠라고 하셨는데 알고 계시면 젊은 덕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뭐 식스맨이라고 불리시는 또 살구만 노차라떼님, 라싸님 빈자리가 느껴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많이 느꼈습니다. 네, 순서가 두서 같긴 했어요, 그죠? 네. 중간에 뭐 평가 점수도 안 알려주고. 예, 그리고 그다음 빤지리님께서 이제 문정우 작가님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그 수봉님 팬이시잖아요, 맞죠? 셀프로 좀 하지 말아주시겠어요? 반지리님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도 사실 수봉님 팬입니다. 이게 아. 이 머리로 서로 이게 연대가 가진 사람들은 그게 끈끈합니다. 이게 머리 쪽으로 서로 연대를 하면은 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음 댓글 읽어드릴 이반 코네프님도 네. 아마 죄송하지만 같은 계열이 그렇게 아니실까. 그렇게 몰고 가지 마세요. 네. 예, 이게 빤지리님은 용비불패 얘기를 하셨는데 문정호 작가님이 또 다른 작품이 살아남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일본에서 엄청나게 팔리는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덕후라님은 이 작품 아세요? 그게 아마 살아남기가 네. 무슨 뭐 사마에서 살아남기, 북극에서 시리즈로. 살아남기 이런 것 같아요. 그게 음. 아마 그때 당시에 아마 2000년 초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아마 그 만화창작과에서 배웠을 때 그때 아마 학습 만화 열풍이 불었었거든요. 그것에 발맞춰서 기존에 계셨던 작가분들이 학습 만화 쪽으로 많이 옮겨 가셨던 거 기억하니까는 아마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학습 만화가 한창 붐이 일었을 때. 지금은 조금 한문 배우기도 학습 만화로 많이 배웠었잖아요. 마법 천자문. 매직 천자문. 네, 뭐 그렇죠. 그런 게 있죠. 아마 그런 거를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죠. 저는 문정호 작가님 용비불패로 기억하고 있어서. 맞아요. 네. 예, 그리고 그 탈모계로 의심 가시는 이제 이반 코네프님께서 이제 저 방송 주제가 덕력을 넘어가시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제 이 만화 그 IQ 점프 세대가 아니신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리고 고철지근님께서 이제 또 라싸님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아유, 지적을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이 라싸님 팬이 은근히 있는 것 같아요. 팬은 아니고 그냥 네. 필요가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 뭐 이 정도. 예, 박성호 작가님 얘기를 하셨는데 아. 저도 이제 천왕열전 같은 건 굉장히 재밌게 네, 그림 예쁘지. 기억이 그죠? 네. 그림이 그죠? 네. 그리고 덕후라님께서 굉장히 장문의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너무 길고 옆에 있으신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라싸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네. 제가 약간 좀 저도 아재긴 아재인가 봐요. 블랙 코브라에서 빵 터지셨다는 걸 듣고 네네네. 네. 블랙코브라 그 헬리콥터 나오는 네, 거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거 재밌었는데. 그죠? 재밌었어요. 네. 네. 그림도 잘 그렸어요. 네. 그 메카닉 근데 그림. 진짜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그런 거. 그 아마 그죠? 네. 스토리 작가님이 김은기 씨라고 네. 그 컴뱃 메탈 해모스도 같이 하셨던 아. 분이거든요. 예. 밀리터리 덕후시구나 그분이. 음. 예, 맞아요. 밀리터리 네. 덕후 분이셨고 아. 이태행 작가님 아닌가요, 이거는?
이태양 작가님 스토리 작가가 네, 이태양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에일리언 시리즈 그때 같이 그림을 하셨던 분이고 아마 약간 패러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리시던 그분. 예. 거기서도 아마 스토리 작가를 김은기 선생님이 하시지 않았나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네요.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댓글로 또 록차라떼님이 이제 정리해서 올려주셨는데 어쩐지 저녁을 재밌게 보셨다는 걸 봐서 저희 연배, 저희 동네 사는 사람 확실합니다. 예, 이상으로 댓글 소개 마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리를 잘 해주셨군요. 힘들었어요. 근황 소개를 해야 되는데 뭐 예. 짧게 근황 얘기하실 분 계신가요? 저 덕질은 딱히 안 했는데 네. 요즘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 뭡니까? 혼술남녀라고요. TVN 드라마인데 TVN. 예. 네. 아이오아이 정채연 양이 여기 나오더라고요. 또 아이오아이 거성 아이오아이 또 거성이 또 계신데. 아 정치현 형이 거기 나오나요? 클라스 이제 다운로드 다운로드. 저는 근데 김소혜 양 덕후기 때문에 네. 저도 김소희 양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둘 그렇죠. 중에 비교를 하라면. 네. 정채연이 원탑 아닌가요? 아이오아이는? 정채연 양 같은 이제 외모만 그냥 저는 외모만 조금 그거고 어떤 이런 매력 같은 경우에서는 약간 김소혜 양이 좀 더 덕후들의 덕심을 자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일본형 아이돌이죠. 그러니까 네. 그 자라나면서부터 그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네. 완성형을 보는 것보다는 네. 그죠. 만화 주인공 같은 약간 느낌으로. 예,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갔죠. 네. 그것도 컨셉인가? 작가가 써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마 그런 게 잡혀 있을 거예요. 네. 시나리오가 잡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네. 저는 요즘 그거 봤어요. 마크로스 델타. 아 네. 완결나서 이제 다 쭉 몰아서 봤는데 네. 마크로스의 아이돌 입히니까 그런 충격적인 작품이. 뭐 마크로스는 원래 그런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약간 감안하고 보는데도 1편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심지어는 저랑 같이 보고 있던 와이프가 저를 약간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오빠 이런 거 좋아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충격 먹었는데 그 뒤부터는 좀 괜찮은 생각보다 재밌어요. 네. 볼 거 없으신 분들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댄 핸더슨의 은퇴 경기가 있었는데 얘기할 줄 알았다네. 네, 좀 멋진 싸움이었습니다. 진짜. 그 미들급 타이틀전이었죠. 네. 마이클 비스핑 제가 안 좋아하는. 아, 진짜.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댄 핸더슨과 마이클 비스핑. 그 댄 핸더슨이 나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70년생인데 네. 우와. 은퇴 경기를 이렇게 멋지게 네. 해주셨습니다. 저도 끝까지 다 보고 나왔었거든요. 이런 것도 은퇴 경기하면 네. 그 버프 주나요? 이렇게 약간 일부러 져준다든가. 아 절대 없죠. 그런 거 없어요. 피 터지게 싸웠어요. 오늘. 얼굴만 보면 댄 핸더슨이 이겼는데 말이죠. 네. 근데 나이가 있으니까 체력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스포츠는 나이를 이길 수 없죠. 근데 연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스포츠마다 또 정점에 서는 나이가 또 따로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영화를 좋아하니까 이번에 이제 영화를 2편 연속으로 본 게 참 마음에 드는 게 연속으로 걸려서 뿌듯한 한 주였던 것 같아요. 하나가 그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이고요. 설리는 안 나오죠. 설리를 여기서 붙일 줄이야. 설마. 너 왜 이렇게 재밌죠? 네, 이거 할 줄 알았는데 저 부탁인데 스페인으로 데려가 주세요. 같이 가세요. 네, 설리번 기장은 나옵니다. 어쨌든 이제 이거는 이제 거기 포스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행기가 이렇게 한 대 착륙해 있고 155명의 탑승객, 예기치 못한 사고, 단 한 번의 선택. 오늘은 아무도 죽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이게 포스터가 영화 내용을 다 설명하는 그런 포스터 어디 있어요? 또 어차피 실화 베이스니까. 뭐. 네, 그래도 이게 너무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하여튼 영화는 정말 좋습니다. 걸작입니다. 네. 뭐 그때 그 사람들 같은 영화 봐도 포스터 봐도 누가 죽는지 다 알 수 있지 않죠? 전혀 다르죠. 네, 하여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편은 우디 앨런 감독의 카페 소사이어티였는데요. 사실 레트로 영화의 정점에 서 있는 작품 같아요. 뉴욕 그리고 1920년대 30년대 황금시대의 그 미국의 모습들 뭐 그런 걸 아주 잘 표현했다는 거죠. 스윙 재즈가 나오고. 스윙 재즈는 좋다. 네, 하여튼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덕후라님 근황도 궁금해요. 저희는. 네, 저는 이제 한국에 온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한 네. 초반에 한 2, 3일 정도는 시차 적응 때문에 좀 많이 해롱돼가지고 좀 그랬는데 그래도 오자마자 저기 조니 라이덴의 귀환이라는 만화책은 네, 제가 1년 반 전에 이제 스페인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1, 2, 3권까지만 사놨는데 그 나머지 이제 9권까지 전권을 다 사놔서 네, 독파하고 왔습니다. 네, 역시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되고 이 작품이 저는 이 팀이 ARK인가 어쨌든 요 팀이 아크 퍼포먼스. 요 팀이 만든 지금 작품이 그러니까 기렌 암살객도 그렇고 이거 의미가 깊은 게 우주 세계 전반에 걸쳐서 그 약간 좀 설정 구멍 같은 것들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메워주는 점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저는 그 어떤 건담 외전들보다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어요. 이게 더 가치가 진짜 높은 네, 작품이다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건담 외전 중에서는 최고의 퀄리티를 가진 작품인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어떤 설정 구멍들을 적시적시에 정말 딱 그 건담 오래된 건담 팬들도 납득할 수 있게 굉장히 메꿔주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저도 전권 다 소장하고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할 주제가 바로 뭐죠? 베르세르크죠. 야, 베르세르크. 드디어 덕보드 차트에서 이걸 하네요. 네. 네. 아유. 언제 손대나 했는데 네. 덕후라님 덕분에 이제 네. 그러니까 미루고 있다가 네. 덕후라님 딱 오시는 거에 딱 맞춰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이게 베르세르크 명장면 순위잖아요, 저희가.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 이제 명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기 전에 베르세르크라는 작품이 어떤 작품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1989년부터 연재를 시작한 미우라 켄타로의 코믹스 작품입니다. 정말 오래됐죠. 27년 정도 네. 되죠. 네. 근데 한국 정발로는 37권까지밖에 안 나왔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38권이니까 뭐 똑같죠, 사실. 네. 연재를 네. 요새는 뭐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일본이 지금 건강생의 이유로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워낙 또 혼자 작업하시기를 좋아하시고 또 이분을 이제 그 어시스턴트를 보내면은 못 버티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네, 좀 맞아요. 좀 까다로운 스타일이라서 그 작화나 이런 게 그 정도 퀄리티 유지하려면 진짜 어시들을 갈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게요. 네, 정식판이 이제 정식판 이전에는 해적판으로 불멸의 용병이라는 이름으로 예. 출간을 저는 해서 그걸로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대원 CI에서 수입을 해서 네. 정식으로 연재가 되고 네. 있는 상황. 정식으로 나온 것도 충격적이에요. 이런 네, 내용. 그리고 이제 오히려 불멸의 용병 때보다 훨씬 더 그 표현이 적나라하게 나와요. 그렇죠. 네. 이상하게 수정 안 하고 네, 좀 네, 네. 깔끔하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네, 됐죠.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그 가츠라는 출생도 불분명한 아기가 전쟁통에 용병단한테 구출이 돼서 길러지고 그리고 용병으로서 이렇게 호롤단신 인생을 일구어 나가는 그런 훈훈한 스토리죠. 아, 훈훈하다. 네, 그렇죠. 성장 스토리 뭐 그런 거죠. 네. 힐링 스토리. 힐링 스토리. 네. 네, 농담이고. 네, 그 이 가츠라는 인물이 그리피스가 이끄는 메의단이라는 용병단에 들어가서 이렇게 돌격대장으로서 일을 하다가 그리피스가 식을 일으켜요. 그래서 메의단 용병들이 다 모두 죽어나가고 이거를 복수하기 위해서 가츠가 그리피스한테 이제는 신이 되어버린 그리피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리고 또 사랑을 지켜야 되는 그런 아주 처절한 스토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하드코어하고 고어한 네. 느낌이 심하죠. 네. 딥 다크 판타지. 완전히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특유의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매력으로 큰 인기를 누려왔고 그리고 초장기 연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역시 그 섬세한 묘사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네. 이제 보면은 갑옷 같은 것도 보면 그냥 먹질하면 될 텐데 선으로 다 이렇게 색칠을 네. 하잖아요. 맞아. 무늬를 또 다 파가지고 네네. 하나하나. 아유, 그럼 톤 같은 거 거의 안 쓰시나 보네요. 톤 쓰는데 톤 쓴 거 위에다가 또 색칠을 또 선으로 이렇게 그렇죠. 입혀가지고 한 땀 한 땀 그거를 이제 그림을 그리시니까 아직도 이렇게 디지털로 안 하시고 이렇게
지금 거 보니까 보시려나? 아직도 그런 것 같은데요. 덕구라님 어떠세요? 예, 전문가 입장으로 제가 한 만화가 지망생이었을 때도 그렇고 네. 뭐 지금 일본에서 활동하시는 모 작가님의 화실 네. 생활도 한 8개월 정도 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보면은 저희 그러니까 용어로는 약간 몹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몹들이 많이 쫙 깔려져 있는 약간 좀 그런 역사물이나 베르세르크 같은 보면은 뭐 굉장히 많은 기사단이나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작가분들 같은 경우 현직 작가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씬을 그리기 싫어하세요. 굉장히 너무 힘든 일이기 그런 것 때문에. 같아요. 예. 네. 근데 저는 제가 지금에서 또 다시 보면은 진짜 수봉님 말씀처럼 이제 한 땀 한 땀 그렸다라는 게 정말 느껴집니다. 저 만약 어시한테도 요 몹신 한번 뭐 요 기사단 뭐 돌진하는 장면 그리라고 하면은 보통 어시부튼 같은 경우가 이제 앞 장면은 앞에 있는 말이나 기사 같은 경우는 작가 그리고 뒤에 그러니까 약간 좀 흐릿한 부분은 어시가 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흐릿한 부분마저도 저는 보면은 작가님이 그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어떤 터치나 펜터치나 그런 게 정말 너무 섬세하세요. 너무 진짜 한 컷 그리는데도 몇 시간 걸리지 않을까 싶을 진짜요? 정도로. 네. 그래서 이거는 환타지아 시대에 가면서부터 그림이 더 섬세해지고 더 세밀하게 묘사를 하니까 네. 점점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이럴 거 우리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빠른 전개. 네, 빠른 전개, 빠른 스토리 전개 이런 걸 원하는데 그림에만 집중을 하시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 만화가 지망생들 사이에서도 베르세르크는 그러니까 판타지물이나 중세물 그리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갑옷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참고 자료가 되는 작품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가. 정말 독특하고 멋있어요. 네. 네. 그리고 뭐 좀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여러 작품들의 영향을 좀 받은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 클라이브 바커 감독의 헬레이저 맞아요. 에서 참 많이 따온 그 걸로 가텐드 네. 중에 그 고드핸드가 4명인데 헬레이저에서 수도사가 나와요. 네. 그 수도사 4명과 또 똑같고 그다음에 모습도 이제 그 대표 이미지인 피네드를 제외하고는 네. 모습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요? 네. 이제 선글라스 쓴 그 사람 그 고드핸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굉장히 비슷한 그 검은색 옷을 입은 모습도 그 이미지를 다 참 차용한 것 비슷하고요. 같아요. 아. 보면. 네. 그리고 심지어는 헬레이저에 보면 퍼즐 박스라는 이제 이 박스가 있어요. 네. 베이리트예요, 그게. 오. 똑같아요. 이게 문을 열어주는 목적이 똑같은 네. 아이템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예. 어떤 일종의 조건을 만족했을 때 이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똑같다고 이거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티는 나는 것 같아요. 보면. 맞아요. 그리고 또 이 기괴한 모습들, 이 이계나 사도의 그 모습들은 또 이 에일리언의 창시자인 그 H.R. 기거의 네. 작품을 또 많이 본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약간 애기 같은 모습인데 그 굉장히 뚱뚱한 그런 사도들 있잖아요. 네. 네. 약간 유아틱한 그런 사도의 모습들이 사실 H.R. 기거가 그렸던 그림과 정말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영향들을 또 받으면서 또 스스로의 또 창조적인 모습들을 또 발전해 나가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베르세르크 또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완전 좋아하죠. 저는 이 작품 보면 느껴지는 게 좀 북두의곤하고 좀 비슷한다는 네? 느낌이 네? 들었어요. 아니 어떤 보면은 점에서요? 여기 보면 이제 주인공 그 남자하고 그 쫄랑쫄랑 따라다니는 꼬마 있잖아요. 요정? 이시도를. 아, 이 시도. 예. 아, 이시도르. 이시도르. 네, 이시도르가 꼭 북두의곤의 그 바트하고 좀 역할이 아. 비슷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또 똑같은 게 이 사람이 건물하고 싸우는 것도 그렇죠. 건물 크기만한 적들과 싸우죠. 보면은 가치가 보면 싸울 때 보면은 덩치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맞아요. 예, 작아요 보면. 뭐 사도뿐만 아니고 인간하고 싸울 때도 상대 인간보다 작은 경우가 많은데 아. 설정상 가치 키가 2m 4 그렇죠. 예? 서장훈이에요. 얘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예. 뭐 다들 그 뭐 방사능 이것도 방사능이야? 미드랜드에도 방사능 있어요. 방사능이라보다 약간 어, 마의 마의 저기 이게 차라리 마로 네. 엮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런 비슷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아, 북두의곤을 묻힐 줄은 또 상상도 못했네요. 저는 이거 보면서 어릴 때랑 느낌이 참 달랐어요.
이렇게까지 충격적인 작품일 줄 몰랐어요. 제가 어릴 때 약간 소시오패스였는지 공감을 못하고 네. 어릴 땐 그냥 재밌다 이렇게 읽었는데 지금 보니까 같이 인생이 너무 안 된 거예요. 아, 진짜 네. 불쌍해요. 맞아요. 너무 안타깝고 네. 전 너무 이게 정신이 슬펐어요. 붕괴 안 되고 살아남는 게 더 신기해요. 저는. 네 맞아요. 네. 전 사실 이 작품 때문에 전 만화방 인생을 이 작품으로 시작했어요. 원래 이렇게 대여점에서만 빌려봤었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친구가 갖고 왔는데 1, 2권만 갖고 왔어. 이 친구가 눈치 없게 뒷권이 너무 보고 싶은데 솔직히 이런 류의 작품들은 대여점에서 잘 안 들여놓잖아요. 너무 맞아요. 좀 고어하니까. 그래서 만화방에 부모님의 언명을 어기고 이제 가기 시작했죠. 제가 그것만 했어도 S대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 가정은 다 필요 없어요. 맞아. 마라빵 하면 또 그 라면 아니겠습니까? 아, 소라과자와 네. 네. 네 맞아요. 지포. 지포. 저도 지포. 알바생이 끓여주는 라면. 알바생들 라면 진짜 잘 끓여요. 그러니까 네. 이상하죠. 네. 왜 어느 만화방에 가도 다 잘 끓여요. 그러니까 뭐 끓이는 알바를 본 적이 없어요. 보면 막 뒤에서 막 침 뱉고 그럴 건데 뭘 또 왜냐하면 마라빵 알바가 제일 싫어하는 게 라면 끓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돈 안 되고 피곤하니까. 그래서 아마 맛있지 않나. 아밀라제가 좀 우리의 진짜. 본편으로 이제 넘어갈까요? 네, 안 그래도 제가 끊으려고 했어요. 네, 저희가 명장면을 설명을 할 텐데요. 명장면은 이제 저희가 선정 기준이 작품 내 비중 그리고 연출 이 두 가지 항목으로 점수를 매길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저희 덕구라님께서 상품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와. 아, 제가 이번 또 방안을 맞이하고 또 이게 역사적인 덕보드 차트 게스트 아유. 출연과 함께 또 뭔가 하는 게 이제 뭘 하나 걸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 그러니까 집에 있는 그 베르세르크 피규어가 갸샤폰이지만 제가 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게 두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1등과 그래서 좀 마지막 꼴등도 한번 기억해 보는 게 낫지 않나. 네, 그래서 두 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1등을 못할 겸 꼴등을 노려야 된다니. 아, 그렇게 해야겠네. 꼴등하기는 약간 쉬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꼴등하면 스스로 막 디스하면 되거든. 덮어놓고 디스하면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 다 설득돼요. 오늘 엄청난 눈치 게임이네. 아, 네, 그러네요. 네. 약간 좀, 저는 좀 잘못 고른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장면들을 가지고 왔는지, 수홍님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좀 비록 초반부 네. 예, 등짝을 보자 가져왔습니다. 최고죠, 이거. 베르세르크 하면 역시 이 장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렇죠. 1등 정해진 거 아닌가요? 지금? 단정하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가츠와 캐스커가 재회하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장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그리피스가 갈 수 있었던 또 다른 길, 또 다른 선택지를 묘사한 장면입니다. 저는 메이단이 제물로 바쳐지는 그로테스크한 장면을 갖고 왔습니다. 네. 네, 저는 코미스 16권 그 단제편 로스트 칠드런의 그 마지막 장면이죠. 가치가 질이라는 소녀를 감싸면서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이나 있을 수 없는 거야. 이 장면을 가져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 순서대로 지금 네,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게 지금 작품 진행 순서와 동일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명장면들 위주로 설명을 하면서 뭐 중간중간 이제 이 베르세르크 스토리에 대해서도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청취자분들이 전체적으로 베르세르크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역시 라스님 진행을 잘해요. 뭐지 이거? 나 사실 새삼스럽게 다시 봤어요. 훌륭한 친구인데? 저는 원래 이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첫 장면부터 수봉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명장면은 그 황금시대 편에서도 좀 비교적 초반부에 나오는 네. 그 소위 등짝을 보자로 잘 알려진 바로 그 장면입니다. 패러디엔 짤방이 엄청 생산됐었죠. 국내 독자들에게 베르세르크 하면 떠오르는 장면을 묻는다면은 아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 장면을 꼽지 부정할 수 않을까 없네요. 생각하는데요. 부정할 네. 수 없다, 진짜. 예. 뭐 장면 설명을 간단히 하자면은 고아로 용병단에서 자란 가츠가 용병으로서 첫 출진을 한 날 밤 그 아버지 감비노로부터 은화 새 입에 팔아 넘겨져 같은 용병단의 거구의 남성인 도노반에게 강간을 당하는 장면인데요. 칸은 뭐죠? 안타까워서. 너무 안타까워서. 안타까워서. 네. 이때 그 도노반은 얌전히 있으면 금방 끝나 군대에서 흔한 일이라고 라는 말을 하는데
대한민국 군필자라면 아마 뭔가 좀 익숙한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아니 전혀. 흔한 일은 아니지만은 종종 있거든요, 이런 게. 네 맞아요. 제가 그 신병 교육 받을 때 그 정말 좀 곱상하게 생긴 동기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조교들이 이제 그 친구한테 다들 한 번씩 하더라고요. 자대 가면 잠잘 때 조심하라고. 네, 실제로 그 모 도지사님의 아들이 이걸로 이제 걸려가지고 얼마 전에 좀 큰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네, 수도권이었죠. 네. 네, 땡기도에 네. 네, 이야기가 뭐 잠깐 다른 데로 했는데 아무튼 이 장면은 그 이 장면은 트라우마가 되어서 이후에도 계속 가츠를 괴롭힙니다. 네. 타인과의 신체 접촉에 대해 이제 극도로 예민하게 그렇죠. 되죠. 만약 이 장면이 없었다면은 캐스커에게 좀 더 일찍 마음을 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다면 그 이후에 비극도 좀 없었을 것 같은데. 네. 예, 그리고 또 이 장면이 이제 국내에서 더 유명한 이유는 따로 있죠. 바로 국내 번역판의 오역 때문인데요. 아 그래요? 네. 당시 심의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물들의 대사를 수정을 했어요. 뭐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팔아 넘기는 장면이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대사의 내용인 감비노가 너를 팔았어. 거짓말이야. 이게 원래인데 아 네, 수정된 대사는 감비노도 궁금해하더라고. 맞아요. 아 나 몰랐어요. 확인할 게 있다. 등짝을 보자. 로 바뀌었죠. 전 중학교 때 이 만화를 봤었는데요. 내용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요. 다음날 그 가츠가 도노반을 죽이는데 죽을 때 대사가 감비노도 궁금해했다고 말해봐 이거예요. 네. 등 한번 보여줬다고 사람을 죽이나. 가츠 좀 나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 장면을 이해한 전 뭐죠? 저도 이해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가츠 등 뒤에 뭐 엄청난 뭐 비밀이 숨겨진 복선이 아닌가. 저도 약간 보물지도 같은 거 있는 그 거. 생각했어요. 맞아. 아니 저는 무슨 뭐 가치 뒤에 무슨 등 뒤에 무슨 종기가 났나 생각했었는데 너무 순진하셨어, 다들. 덕분에 이 장면이 엄청 유명해져서 그 등짝을 보자는 동성애에 대한 은유로 이제 널리 쓰이고 있죠. 아, 맞아요. 네. 동성애의 은유가 아니라 성폭행에 대한 은유에 가깝지 않나요? 아, 하여튼 그 두 개가 합쳐진 것 같아요. 동성애 네, 성폭행. 같은 거 네. 합쳐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따로 놓고 네, 보는 거. 따로 놓고 보는 건 아니고. 네. 저의 명장면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네. 너무 짧으실까요? 아니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 원본에서는 그게 다른 대사였나요? 네. 등짝도 다른 대사예요? 네. 그러니까 등짝을 보자는 도노반의 대사잖아요. 네. 네. 근데 원본에서는 그게 가츠의 대사예요. 아. 가츠의 대사는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입으로 나오는 대사가 아니고 이제 마음속으로 하는. 그러니까는 이제 도노반이 가츠한테 감비노, 그러니까 너의 양아버지인 감비노가 팔았다. 네, 은하 세입에 이제 너를 팔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아니 그래서 궁금한 거는 등짝을 보자가 실제 하는 대사인 건지. 아니에요. 아 그것도 아니에요? 오 완전 충격적이다. 아니 그러니까 등짝을 보자가 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는 그럼 도노반은 대사가 그러니까 없었던 네, 거네. 도노반 네. 대사가 아니고 가치의 신경 표현인데 네네네. 자연스럽게 요 말꼬리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발화자 자체가 바뀐 거예요. 다른 그러니까. 거네요. 아예 이렇게 수정을 해버린 거죠. 네 그렇구나. 아, 진짜 그게 훨씬 피나는 말이 노력인데? 네. 엄청난데? 진짜 머리 되게 많이 굴렸네요. 야 이거 거의 초월 번역이네요 진짜. 그런 비슷한 막 몇 가지 네. 번역이 있잖아요. 샬롯트 공주랑 그 왕 얘기. 아 네 그래요? 그것도 네. 친딸이잖아요. 네. 근데 수양딸로 네, 번역돼서. 아, 한글판에는 수양딸로 돼 있어요. 네. 좀 위험한 장면이라. 네. 그 포인트 잘 모르겠네요. 이 사람들 포인트. 근데 그거 이제 친아버지가 그 자기 친딸한테 그 욕정을 표현하는 네. 장면이니까. 근데 이 아마 많은 잔인한 이런 장면들이 맞아요. 넘치는데 그러니까 굳이 뭐 그 허리 잘리고 먹히고 뭐 이건 이렇게 괜찮은데. 그건 괜찮고. 그런 거 하고 그죠. 점수표 같은 게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대한민국의 효 사상하고 연계된 것 같아요. 예. 베르세르크에서 효를 찾으면 어떡해요? 그것도 이상한데 뭐 친딸은 안 되지만 수양딸은 된다 이건가요? 그것도 이상하고.
포인트. 그 정서적 허들이 좀 낮은가 봐. 그게 아마 그때 당시만 90년대 초반이니까는 약간 좀 동성애에 대한 약간 좀 그런 안 좋은 인식 때문에 네. 그걸 약간 좀 애둘러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닌가. 근데 네, 어차피 번역이. 나올 때도 19세로 나오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렇죠. 그죠. 제가 보기엔 동성애라기보다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은 뒤에 또 그 그리피스가 또 동성애를 하는 장면은 또 이런 여과 검열이 없이, 예, 없이 나왔어. 또 나오거든요. 결국 진짜 이제 이 이상하다, 이 가족 사람들. 관계를 깨서는 안 돼라는 강박관념이 있는 거구나. 그렇죠. 예. 오 진짜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데? 네. 네, 보면은 그 나름 기준이 있네요. 오. 납득은 못 하겠지만. 저의 점수가 왠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소공님의 칭찬이 그럴 있어요. 리가 없어. 네, 저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등짝을 보자. 뭐 비중은 당연히 아주 높죠. 같이 어린 시절 가장 큰 트라우마였고 이제 아버지라고 믿었던 감비노한테 그렇게 은전 면립해 팔렸다는 사실이 사실은 육체적인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을 맞아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감비노는 계속 나와요. 37권에도 보면 또 감비노가 나오고 가치의 머릿속에 항상 이 감비노가 자신의 아버지로서 그쵸.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구성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게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비노를 아버지로 생각을 이상적으로 하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닌 걸 알아요. 아는데 그 결핍의 간극을 채우기 위해서 감비노를 아버지로 여기는 거예요. 어쨌든 대체제가 없어서 그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 가츠의 트라우마와 그다음에 가츠의 그 삶에 큰 영향을 줬다는 생각을 또 하고요. 이 장면은 나중에 제가 설명할 장면에도 또 이제 연관이 있죠. 영향을 또 굉장히. 미치는데요. 제 장면에서 이 상처가 회복이 된다는 점에서 어쨌든 이제 제 장면보다는 중요도가 좀 덜한 것 같아요. 역시 상품이 걸리니까 날선 공격이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저희 원래 좀 물어뜯어서. 그래서 비중은 4점 드리고요. 네. 연출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패러디 될 정도로 아주 충격적인 그런 비주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출 같은 경우도 4.5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저도 그 가치의 아픔이 저한테 전해지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꼈거든요. 네. 아까 그 친구 얘기가 친구 얘기 아닌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닌 거 아니에요? 본인이 들으셨다든지. 곱상하지 않아서 탈락이에요. 아 그러게. 아우 다행이다. 곱상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처음 생각했을 때는 이 그 뭐랄까 앞으로 가츠가 겪는 그 온갖 그 역경들을 생각하면 별거 아닌가, 별거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 이때 가츠는 되게 어렸네요.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라는 거 생각하니까 그리고 또 37권까지도 계속 감비노라는 존재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그런 비중이 높았던 인물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점수를 조금 올려서 걱정돼. 조금 올려서 네 비중은 3점 드리고요. 네. 올려서 그죠? 3점이에요. 한숨 많이 쉬었잖아. 맞다. 감탄해야 원래 맞다. 3점 이상이에요. 연출은 조금 더 잔인하게 하는 편이 더 맞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연출은 3점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앞으로 겪게 되는 가치의 그 역경에 비하면은 정말 소소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확실히 어린아이라고요, 어린아이. 저희 방송이 확실히 이게 미성년자들에게 되게 관대한 편이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저도 듣고 보니까 이제 부성에 대한 부분이 정말 특히 모성도 너무 짧았었고 사실 엄마랑 있었던 부분 너무 짧았었고 그런 걸 감안해서 저도 비중에는 3점을 드리고요. 좀 연출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좀 저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특출난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 도노반 표정과 못 봤어요. 그 얼굴 생김새하고. 도노반이 눈이 사시예요. 사시라서 묘하게 그게 무섭단 말이에요. 그 도너반이 너무 커서 무섭긴 하더라고요. 가치랑 한 맞아요. 부피로 봤을 때 한 10배 정도 차이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지구랑 목성 정도 차이였던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3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요 등짝을 보자 이 장면이 말이 필요 없는 베르세르크 최고의 역시 장면이지 않나. 네, 그 스페인 가시면 되겠네요 네. 지금. 소봉님 굉장히 오랫동안 배운 분 같아요. 네. 꼭 데려가 주세요. 이 등짝을 보자가 정말 이 화제성과 이 후세에 계속해서 이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 파급력으로서는 단연 압도적이지 않나. 맞아요. 나중에 베르세르크를 아무도 안 봐도 등짝을 보자라는 말은 왠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린 시절에 이게 같이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이게 내용상 비중은 3.5점. 네. 등짝한 것과 다르게. 네. 그리고 연출은 이 한국의 독자들에게 이제 초월 번역을 선사해 주시는 그 번역자분에게 예의를 다하기 위해서 높은 점수 드리겠습니다. 네, 3점. 네. 이런 설명과 점수는 다르단다. 희대의 명드립과 명짤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됐죠. 네. 덕후라님 이런 캐릭터였군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제가 준비한 장면인데요. 그 사이에 이제 일어났던 일을 잠깐 얘기를 하자면 아까 처음에 스토리 설명했던 것처럼 이 가츠가 용병으로서 성인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성인이 된 이후에 메이단이라는 이 그리피스가 이끄는 용병단에 들어가서 활약을 하게 되죠. 네. 근데 자기만의 꿈을 찾기 위해서 이 사람이 메이단을 빠져나가요. 빠져나간 후에 1년이 지나고 혼자서 막 무사수행을 하고 이제 메이단으로 복귀를 하는 장면입니다. 복귀를 하고 난 그런 스토리가 진행이 됐었고요. 제가 꼽아온 면장면은 그렇게 다시 캐스커와 가츠가 만나게 돼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무흐한 신이죠. 아, 그렇죠. 네. 이게 왜 다들 이렇게 선정적인 장면을 골랐는지. 아니 안 고르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 다 좀 19금이라서 대부분. 네. 그래서 이 캐스커 같은 경우는 가츠를 보자마자 아주 묘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뒤도 안 돌아보고 메이단을 휙 떠났던 이 가츠가 원망스러웠던 거죠. 그리고 그리피스가 가츠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붙잡히게 됐다라는 어떤 원한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솔직한 마음으로는 캐스커는 가츠를 좋아하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피스 같은 경우는 동경의 대상이지 사실 사랑의 대상은 아니었던 그죠.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절벽으로 가츠와 캐스커가 1대1로 얘기하다가 절벽으로 떨어지려는 캐스커를 가츠가 다시 붙잡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장면이 기시감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몇 한번 번이나 있죠. 있었죠. 이게. 그래서 결국 캐스커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한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 부끄러워하실 네. 필요 없습니다. 아유, 다 네. 성인이니까. 아니 뭐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고, 네. 귀 빨개지셨어요. 캐스커는 그리피스에 대한 어떤 동경 하지만 이제 가츠에 대한 마음을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가츠 같은 경우는 그 어린 시절에 그 그죠. 등짝을 보자 그 도노반. 트라우마에서 이제 벗어나서 캐스커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마음을 열 수 있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결국에는 한때 사랑했던 어떤 대상, 좋아했던 기억, 그런 순간들을 박제해서 끊임없이 재생산을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맞아요. 그 소위 말하는 그 추억팔이라든지, 예, 추억팔이 딱 라든지 그, 뭐 추억 먹고 산다든지 하는 것들이 다 이러한 점을 나타내는 건데요. 저는 이 순간이 그 가츠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고 행복했던 시절. 그 황금 시대 전반이지 그쵸. 않았을까요? 그 예. 편 전반. 가츠에게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황금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화양연화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맞아. 아름다운 시절은 짧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 가츠와 캐스커의 그 가장 아름다운 시절은 그 그리피스 이 욕망의 화신 이명박한테 개박살이 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절 그 캐스커와의 사랑 때문에 그 이후에 가츠의 검이 향했던 곳은 항상 캐스커를 향해 있어요. 모든 목적과 모든 어떤 그 캐스커가 가는 가츠가 가는 길들이 항상 캐스커를 위함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항상 원래는 그렇죠. 이제 뭐 무사수행을 떠나고 검의 자기가 항상 강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었다면 사랑이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네. 좀 스토리 구성적인 면에서도 요 장면이 없으면은 베르세르크 뒷부분 이야기가 성립이 사실 힘들죠.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지금 37권까지 진행됐던 얘기도 결국에는 캐스커의 마음을 정신을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 그쵸. 요정왕을 만나기 위한 그런 여정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이 장면 이후로 모든 그 가츠의 행동들은 다 이 장면에 귀인을 하게 그쵸. 된다는 측면에서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네. 연출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이를 할지도 모르겠네요. 이유는 뭐 하잖아요. 역시 라싸님 네. 답네요. 네,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네. 무슨 소리예요? 수봉님이 더 좋아하시잖아요. 아주 아름답게 묘사를 했어요. 서로 디스할 상황이 아닐 텐데. 네. 네. 캐스커 가장 이 작품 내 최고 미녀죠. 여자가 거의 안 나오지 않나요? 아니요, 거기 그 황금시대 귀족 여성 귀부인들 막 나오잖아요. 샬롯가 더 샬롯 예쁘지 않나요? 샬롯은 별로. 예쁜가? 모르겠어요. 좀 정상적인 애들이 잘 없어요. 파르네제 씨도 약간 좀 뒤에는 괜찮아지만 처음엔 조금 변태잖아요. 위험하신 분이고. 네. SM 하시는 네. 분이시잖아요. SM 하시는 분 아니까 좀 웃기다. 하잖아요, 진짜로. 가츠를 때리고 네. 자기도 때리고 뭐 이러면서. 그런 부분에서 높인 표현을 쓰니까 조금. 아,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네. 이게 좀 되게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는데 어쨌든 그 코믹스 자체의 그 톤 앤 매너에 비춰봤을 때는 이게 당연히 이런 그 이 정도 정도는 나와줘야죠. 표현이 네. 돼야 되고 어쨌든 유일한 사랑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표현이 돼줘야 된다라고 당연히 저는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뭐 연출도 아주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점수 매겨도 되는 거죠?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가츠한테 이제 엄청난 큰 의미가 있는 장면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 로브 라인이 없으면 앞으로 스토리가 뭐 전혀 성립이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러네요. 굉장히 중요한 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요거 때문에 이제 그 분노가 더욱 더 강화되는 거잖아요. 그 맞아요. 시계 그 네. 사건에 의한 분노가 더 음. 커지는 거니까 저는 비중면에서는 4.5점 드리고요. 아, 좋다. 그리고 연출면에서는 음. 그냥 4점 드리겠습니다. 아싸. 5점 나올 것 같았어요. 5점 주면 좀 그런 것 같아서. 후봉님도 남자야. 아이고 남자죠. 저는 이제 앞부분에 뭐 무흐탄 장면도 뭐 사실 생각해보면 베르세르크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그나마 정상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사랑이에요. 무흐탄 네. 장면인데 네 그렇고 그것도 좋지만 저는 그 마지막에 그 흐려져가는 의식 속에서 난 왠지 감비노가 입힌 상처에 약을 바르고 있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곁에는 아이에겐 너무 큰 검이 빛나고 있다. 이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 맞아요, 감성적이야 역시. 아, 저도 그 장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감비노가 그 입힌 상처에 약을 바를 때 그때가 이제 또 가츠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따뜻한 순간이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네. 감비노와의 관계에서. 네. 그때를 떠올리고 그리고 곁에는 아이에게 너무 큰 저는 이 너무 큰 검이란 이 그 문장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 1권 처음에도 나오잖아요. 뭐 그 검은 너무 크고 그 뭐 검이라고 하기엔 너무 크고 뭉툭하고 크고 네. 저거. 좀 아니에요. 어, 네,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그 검이 되게 뭐랄까 그 가츠에게 주어진 그런 운명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 그 싸워나가야 되는 그런 예상. 잔인한 운명, 막 약간 그런 거를 상징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 아이 옆에 있는 큰 검이 그 비주얼적으로도 정말 되게 좋은 연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 장면이 되게 앞에서의 그런 컷 분할과는 다르게 딱 한 장면에 이렇게 맞아. 뭐 동화책 사파처럼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놓아져 있는데 이것도 되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베르세르크가 제가 선택한 장면도 그렇지만 되게 굵직굵직한 연출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섬세한 연출들이 가끔씩 있는 게 있어요. 네, 되게 좋거든요. 네, 저는 그리고 비중도 이제 막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그 아기를 갖게 된 게 아닌가요? 저도 맞아요. 그렇게 알고 그쵸? 있어요.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리피스가 그 현세의 그 몸이 생기게 된 거 아닌가요? 그거를 그 예. 알하고 그쵸. 아기가 그쵸. 같이 들어가게 되는 컨셉인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중요한 장면이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에이스님 아까 한숨 나왔었나요? 처음에? 하지 않았어요. 아, 다행이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았어요. 지금. 아니. 저기 그래서 비중은 4.5점, 오. 연출도 4.5점 드리겠습니다. 어, 한숨 편집에서 좀 넣어주세요. 이 한숨을 음원으로 따로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겠네요. 에이스 한숨. 이 장면 저는 그 이 뒤에 어떤 장면이 있을지 알잖아요. 아. 그래서 이 장면이 왠지 좀 싫었어요. 그러네요. 예. 그렇게 한 이게 번- 연재 당시에 봤으면 좀 달랐을 수도 있을 텐데 아깝네요. 한번 메이산을 떠났으면 신경 끄고 그냥 혼자 살 것이지 왜 다시 돌아와가지고 사서 고생을 하는지 사표 던졌으면 끝난 거지 뭐 얻을 게 있다고 난파선에 올라서는지 요새는 재입사도 네. 많더라고요. 네. 진짜 좀 보면서 좀 구질구질하고 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비중 5점이고요. 답답한 5점이야. 답답한데 왜 5점이야? 비중이 그만큼 큰 장면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연출도 보면은 너무 좀 적나라해요. 이 연출이. 어떻게 적나라한가요? 어렸을 때 어떻게 봤는지 모를 정도로 예. 어렸을 땐 더 열심히 봤겠죠. 맞아. 뭐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를 떠올리게 하는 음. 장면이 지금까지 처절했던 장면들하고 좀 대비돼서 그것도 괜찮았고요. 음. 등짝을 보여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장면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연출도 5점입니다. 오. 오, 어떡해. 오, 오늘 점수 참 후하시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상 비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메이단 초기 시절 때부터 사실 가츠랑 그 캐스커가 막 서로 싸우고 앙숙이었잖아요. 근데 네. 이 둘이 근데 연인 사이로 이제 발전하게 된 결정적인 이제 계기가 되는 게 요 장면이지 않나 싶고 또 이게 저는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한 게 이렇게 서로 이제 자신이 가진 깊은 상처를 이게 상대에게 솔직하게 내보이고 또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이해해주고 쓰다듬어줄 수 있는 마음가짐과 이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정말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 서로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이 연인 사이에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장면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베르세르크 초반부의 명장면이고 또 이 가츠와 캐스커의 이 배드씬이 아니 배드씬이라는 말도 있는데 왜 다들 무엇하시나는 이 배드씬이 이렇게 배드가 없어서. 아름다워 보이는 게 아닌가. 네, 배드가 없으면. 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에이스 놀아봤어. 아재야 아재 진짜.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또 이 미우라 켄타로 작가님이 네. 이 결혼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 사랑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어서 맞아요. 그 4.5점 드리겠습니다. 네. 내용상 비중은 4.5점이고 연출 역시도 이 가츠와 캐스커가 이 서로 나누는 대사 하나하나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의 표정이나 감정 연출이 좋아서 네, 4점 드리겠습니다. 네. 오, 우승각인데요 이거. 아유, 그러게요. 부끄럽습니다. 네. 역시 그 씬 아니 역시 그 배드 없는 배드씬 덕분에 그라운드 씬. 여기까지 하세요 이제.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 두 장면을 얘기를 해봤고 잠깐 쉬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선택한 장면인데요. 제가 선택한 장면은 그리피스가 갈 수 있었던 또 다른 길, 또 다른 선택지를 묘사한 장면입니다. 그 그리피스가 이제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이제 왜 너덜너덜해졌냐면 그 공주를 건드려다 걸려서 이제 너덜너덜해졌죠. 그래서 고문 기술자 이근한 씨가 나오잖아요. 뭘 또 이근하니야. 실명 언급을 목사님한테. 네. 그래서 이제 매단도 거의 이제 뭐 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츠는 자신은 이제 떠나겠다고 하고 캐스커는 이제 남겠다 그러고 막 그런 장면이 연출이 돼요. 그걸 그리피스가 듣고 갑자기 이제 움직이지도 않는 몸을 끌고 이제 마차를 몰아서 자신의 어린 시절 그 성을 향해 달려가던 자신의 환상을 쫓아서 이제 돌진하다가 진흙탕에 처박히고 거기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깜깜한 화면 뒤에서 이제 딱 눈을 뜨더니 그 그리피스한테 캐스커가 뭐 옛날 꿈을 꾼 거죠. 그랬더니
뭐 그리피스는 꿈 그래 그건 점점점 이러면서 그 자신의 그 꿈을 향해 쌓아나가던 현실의 자신을 이제 막 꿈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환상이라고 인정하고 지금의 상태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애가 등장하는데 그 애 이름이 가츠잖아요. 그렇죠. 네. 피핀도 네. 있던데. 그 막 맞아요. 소름 끼쳐요. 그리피스 네. 좀 진짜 네. 너무 집착 심하죠 가츠한테. 그 집착 아, 한상 집착일 수 정말 있겠다. 갈망의 왕 정말. 음. 그래가지고 이 그 캐스커가 그 여러 일이 있었지만 뭐 전부 추억. 나는 셋이 사는 지금이 좋아. 그랬더니 그리피스는 그래 뭐 이런 안식도 나쁘진 하고 점점점 하면서 캐스커가 떠주는 수프로 고개를 숙이는데 그 수프 속에서 베이리트가 떠오르더니 아우, 싫어. 그리고 그리피스는 다시 그 처참한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의 연출도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서 그 배경이 되는 부분이 약간 어두침침한 집 내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캐스커가 이제 그리피스를 부르면서 창문을 딱 여는데 빛이 살짝 이제 그 식탁을 비추는 그 정도의 그 어두컴컴한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그리피스 뒤에 벽에는 이제 매단에 문장이 새겨진 방패랑 검이 걸려 있거든요. 이게 약간 좀 뭐랄까 그 서양집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막 벽에 막 박제된 사슴목 걸려 있다든지 막 낡은 사진 이런 것처럼 이제 과거의 영광스러운 한때 막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매체로 보이는 그런 게 있고요. 드래곤 퀘스트 해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죠. 네, 그러고 이제 가츠라고 불리는 소년과 이제 막 걔 이름 또 피핀이잖아요. 네. 걔 이름이 피핀 너무해. 뭐야 이게 개야. 피핀은 개고. 그리피스 머릿속에 갠 거야 그냥 걔는 그냥 개구나. 개레벨. 캐스커는 그냥 그 밥하는 사람이고. 밥쟁이죠. 그 걔네들이 있는 그 식당 밖은 되게 햇살이 잘 드는 것처럼 되게 밝게 보여요. 그래서 이 식당에 이 더 어두침침하고 희미한 느낌을 부각시키는데요. 이런 배경이 좀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편안하지만 왠지 현실이 아닌 것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서요. 그 사실 이제 현실로 돌아왔을 때는 진짜 맑은 하늘 아래 밝은 햇살을 받으면서 그리피스가 이제 그 진흙 구덩이 이렇게 딱 누워 있거든요. 그런 만신창이인 이런 그리피스의 잔혹한 현실과 되게 대비되는 그런 따뜻한 환상의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연출이 되게 그 내용과 참 잘 맞는 부분 같고요. 그리고 그 베이리트 떠오르는 장면 정말 소름 끼치잖아요. 별것도 맞아요. 아닌데. 네. 네, 진짜. 급 반전이잖아요. 그것도. 네, 그러니까 이런 섬세한 연출도 정말 저는 베르세르크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연출력이 엄청나요, 진짜. 네. 또 내용면에서 보면은 사실 보통 소년만은 이렇잖아요. 뭐 복수던 뭐 마왕 퇴치던 연인을 구하는 것이던 이렇게 주인공에게 한 가지 목표가 제시된 뒤에 이렇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온갖 역경을 겪게 되고 막 사실 다른 선택지 뭐 눈앞에 편안함과 안락을 택한 다른 선택지는 사실 이렇게 주인공을 유혹하는 악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사실 여기서는 그리피스에게 주어진 이 또 다른 선택지야말로 그 선의 길이잖아요. 맞아요. 그리피스가 택하게 되는 이 길이 악의 길이고 이 또 다른 길이야말로 선의 그 사도가 아니고 누구냐. 고드핸드가 말한 대로 하면 인간을 만든 신의 자비라고 하죠. 그리피스가 택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선택지를 이런 신의 자비라고 했는데 결국 그리피스는 선택하지 않지만 이런 길까지도 묘사했다는 게 정말 베르세르크가 탁월한 작품임을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작가님이 어디 연출 학원 다니신 것 같아요. 맞죠? 학원을 차리셔야 될 것 같은데. 차리신 것 같은데. 아니면은 예전에 그 인생극장 인생 게임인가요? 네, A와 맞아요. B 선택하는 네. 거 그걸 아마 보셨을지 않나. 이휘재의 인생 극장. 그래 한류 결심했어. 팬이셨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리피스는 약간 뭐랄까 좀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그리피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엔 이렇게 자신의 존재감과 그 타인에 대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사람은 그 성을 소유하겠다는 자신의 나라를 소유하겠다는 목표를 향해서 정말 그때 그 최선의 합리적 선택을 해가는 그런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약간 감정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이나 영향력이 위협받는 거를 못 참는 인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가치한테 집착하는 이유도 가치가 이런 자신의 존재감이나 영향력에 도전을 하는 인물로 보이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벗어난 인물이죠. 약간 영향력이. 아웃라이어잖아요. 네.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리피스가 이런
이 너무나 따뜻해 보이고 이 좋아 보이는 이런 환상 속의 모습을 선택하지 못한 것도 이런 자신의 정체성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안식의 삶 속에서 사실 그는 모든 존재감과 자신의 영향력을 다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이건 곧 이제 자신의 그리피스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선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환상을, 이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선택할 수 있었음을 분명히 자각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 이 장면이야말로 이 뒤에 이어질 그리피스의 선택의 책임이 결국은 누구에게도 돌릴 수 없이 그리피스 자기 자신에게 있고 이 사람은 결국 자신의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버릴 바에는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그런 인물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의 모든 잔인하고 충격적인 선택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이 장면이야말로 명장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 덕후죠, 이 양반 맞죠? 네. 논문을 한 편 쓰셨어. 엄청난데? 네. 아, 예, 저도 이 장면을 봤는데 이거는 그리피스 상상이죠, 이게. 네. 네, 환상이죠. 예, 근데 이 상상 속에 나오는 장면 보면 이제 캐스커가 자기 와이프 가치가 아들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보면 이제 근데 보면 나중에 피부는 어떻게 재생이 된 것 같더라고요, 얼굴 이런 거는. 네. 그거 포기할 수 없었나 봐요, 그건 좀 환상에서. 포기하기 쉽지 않죠. 자기 얼굴 모르고 그러고 지금. 아, 그리고 그 고문 기술자님이 램지 볼튼처럼 중요한 부분은 그래도 안 건드렸나 봐요, 맞죠? 근데 그거 같이 그런 아들 부분을 아닌가? 진짜 저도 그게 좀 의문 중에 나 과연 그쵸. 그리피스가 누구의 아들인가? 네. 남자 구실을 할 수 있는 건가? 네. 일단 못 걷는데 어떻게 네. 가능할까? 뭐 이런 허리만 생각? 있으면 되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어쨌든 넘어갑시다. 그래. 그 부분은 남겨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넘어갑시다. 자세히 묘사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이거는 뭐 실제 사건이 아니고 그냥 그 환상 속에 나오는 거라서 하긴. 굳이 네, 네. 그러니까 예, 뭐, 저는 네. 비중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 안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비중은 제가 1점이라고. 장난 아니다. 야, 심했다. 예, 그리고 연출은 뭐 비록 환상이지만 또 다른 미래도 좋아 보이네요. 4점입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상 비중은 2.5점이고요, 일단. 상품 각인데. 네, 근데 약간 좋은데. 저하고 코드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저도 1점 하셨길래 2점으로 줄일까 하다가 아니, 지금 네. 바꾸셔도 돼요. 네, 2.5점 하고 저는 만약에 그리피스가 이 선택을 했다면은 거기서 그러니까 베르세르크는 가치의 이런 처절한 복수극이 아니라 그렇죠. 이 불구가 된 그리피스를 간병하는 약간 좀 이제 중세판 인간극장이 되지 않았을까 네. 싶고 인간극장에 이런 나레이션이 보통 나오잖아요. 오늘도 아내 캐스커 씨의 부축을 받는 그리피스 씨. 혀가 없어 음식을 삼키기 힘든 모양이다. 뭐 이런 거. 이런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선택을 했다면은. 아, 이건 네. 나중에 라스님 편집 BGM으로. 네,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연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불구가 된 그리피스가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또 다른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상당히 흥미로웠던 연출인 것 같아요. 짧지만 강렬했다. 그래서 네. 한 맞아요. 3.5점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걸 봤는데 사실 비중이 그렇게 크다는 생각은 좀 안 해봤어요. 이게 그리피스는 결국 그 엄행부잖아요. 욕망의 화신이에요, 이 사람은. 네. 절대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행동과 말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선택할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친다라는 한마디만 하면은 자기가 고드엔드가 될 수 있는데 신이 왜 될 그걸 수 안 있는데. 하겠어요? 하죠. 네. 근데 어쨌든 연출 면에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뛰어난 연출 같아요. 그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약간 보면 오후 어스름이 지는 오후 네.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옛날 추억만 생각하는 그 그리피스의 비참한 현실이 일종의 평화로움과 비참함이 섞인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출은 저는 4점이고요. 비중은 2.5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고드핸드들이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제물로 그 메이단을 바치기에 막 바치게끔 선택을 유도한 거 그럴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네. 그 고드핸드 중에 그 선글라스 쓴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결국에는 환상을 만들어낸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만들어낸 환상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오히려 더 유도했을 수도 네,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근데 저는 이게 비중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리피스가 하는 행동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는 장면이니까 저는 그래서 비중은 4점을 드렸고요. 연출도 저는 좋았어요. 사실 뭐 이것도 완전히 정말 반대되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네. 이제 극과 극을 보여주는 장면이니까. 그리고 사실 이 장면 다음에 바로 딱 떠오르는 장면이 바로 이게 나오는 장면이 그 그리피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흙탕에서 앉아 있고 네, 맞아요. 팔로 그 뒤에, 덜렁덜렁. 네, 그 사도들이 쫙 서 있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앞으로 매 단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암시니까 그 장면이. 그래서 저는 4점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배줍 하잖아요. 거기서 맞죠? 예? 베리트 줍잖아요. 맞죠? 맞아. 네네. 네. 베르세르크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꾸봉님. 저예요? 네.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되게 부담스럽네요. 네, 이거 묻어가려고 그랬는데. 네. 네, 제가 선정한 장면은 이제 메에단이 그리피스의 가텐드 부활을 위해 제물로 바쳐지는 장면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베르세르크 현재까지 나온 연재본을 통틀어서도 최고의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클라이막스 장면인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인 베르세르크 작품이 시작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게 네. 황금 시대는 맞아요. 사실은 약간 과거 회상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앞에 설명해 주신 에이스님하고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자신의 현상에 절망하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못한 그리피스가 사도가 되는 것을 선택하는 장면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늪 같은 곳에서 그리피스가 일식이 된 태양을 등지고 앉아 있고 사도로 추정되는 검은 그림자들이 수없이 서 있어요. 그 장면은 이제 시작으로 뭐 무시무시한 행사가 시작되는데 가츠가 이제 그 그리피스를 그래도 구하겠다고 와가지고 딱 만지는 순간 그 장면이 막 바뀌어요. 그 이상한 식하는 장소로 네. 텔레포트 된 것처럼 네.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바닥과 천장이 무수한 얼굴로 돼 있는 이제 약간 초현실주의적인 배경이 좀 스케일이 굉장히 크게 네. 나와요. 그 장면이 굉장히 압도적이었고 그리고 차례차례로 나타나는 4명의 가텐드들이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헬레이저를 기반으로 한 그로테스크한 모습 요런 저는 사실 에어리언과 스폰, 헬레이저를 다 짬뽕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예, 뭐 대놓고 헬레이저 것 같기도 하지만. 대놓고 헬레이저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그 공부 잘하게 생긴 가텐드가 이제 설명축처럼 네. 이 애들한테 설명을 해줘. 매단 애들한테 니들이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일장훈시를 해줘요. 예, 그래 고맙기도 하고, 전 사실 고마웠어요. 이거 네, 좀 설명이 맞아요. 좀 필요했거든요, 사실. 예. 미란다 원칙 뭐 그런 건가요? 예, 맞아요. 그렇죠. 예. 그 설명충 가텐드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예, 그 절망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장면을 넣은 거예요. 이런 선택을 니네들이 그리피스가 했고, 넌 진짜 앞으로 먹힐 예정이십니다를 설명해 준 거잖아요. 그 예. 친구가 유빅이라는 가텐드. 이름 유빅이었어요. 네. 그 공부 잘하게 생긴 애로 기억하고 선글라스 있습니다. 쓴 친구. 예. 네, 유빅. 예. 사실 이제 뭐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리피스한테도 이걸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너 눈 딱 감고 선택하면 게임 끝나 이러니까 그리피스도 고개를 그냥 끄덕이고 덥석 물고 이제 식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그로테스크한 장면의 향연이 시작되는데요. 좀 엄청나거든요. 사실 이제 메이단이 그 수많은 사도들한테 갇혀가지고 하나씩 먹히게 되는데 그 메이단의 핵심 인물들의 그 최후를 하나씩 또 다 네. 보여줘요. 맞아요. 네. 이렇게 보면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건 코르커스는 그래도 좀 이쁜 여자 사도한테 안겨서 사망을 하게 되고요. 물론 변신한 상태는 되게 네. 무섭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나마 좀 멋있게 죽은 애는 주드인데 이제 캐스커를 구하려다가 좀 되게 처절하게 장렬하게 전사하고 저는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피핀이었어요. 피핀은 보면 가치 앞에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그게 사도가 등 안쪽을 다 파먹고 이렇게 들고 있어요. 피핀을. 그러면서 이제 가치가 피핀 살아있었어 하면 이렇게 피핀 몸통에 다 분해되면서 사도가 짜잔하게 나타나거든요. 이 사도는 걔예요. 그 초반부에 나오는 그 공작 완전 동글동글 유바바처럼 생긴 공작이 있거든요. 그 사도 분인데 깨알같이 복수를 했습니다. 가치가. 하긴 했네요. 네. 1편에 나오는 2권에 나오는 뱀 사도잖아요. 다음에 나오는 사도. 네. 예. 그 잘 먹는 친구. 네네. 예, 그분이고요. 이제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알바보 사도. 예. 그 캐스커가 이제 사도들한테 능욕 당하려고 하는 씬이 나오고 이제 이거 완전 충격적이죠. 또 그 와중에 이제 또 그리피스가 이제 캐스커한테 이제 몹쓸 짓을 하죠. 예, 이제 그 장면을 근데 가치가 바로 하나하나 눈앞에서 다 봐요. 보잖아요. 예, 사도들이 가치를 먹지 않고 그 장면을 보게 냅둬요. 머리를 누른 상태로. 그 가치의 감정막이나 이런 게 엄청난 그림으로 표현되는 게 엄청 저는 되게 뇌리에 남았어요. 어렸을 때도 이 장면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이 연출이 뇌리에 팍 박혔어요. 사실 와, 요 정도로 강렬한 연출을 할 수 있을까. 예.
그렇기도 하고 이제 캐스크한테 못된 짓을 하는 와중에 그 해골 기사가 나타나서 가치를 구출해서 식이 깨지고 사라져요. 이 장면이 여기서부터 이제 끝인데요. 사실 이제 저는 사실 이 장면은 그때 고등학교 때 봤으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내용도 그렇고 장면도 그렇고 그 그리피스가 다 배신한 거잖아요. 그 배신감도 사실 너무 컸고 황금 시대가 너무 아름다웠으니까.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꽂았습니다. 꾸봉님이 이 장면을 선택했다고 들었을 때 반치광 꾸봉님이 선택할 만한 장면이다. 저도요. 아니 저번에 아니 반치광 저번에는 라싸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왜 반치광이 바뀌는 거지? 베르스 뭐 예전에 슬램덩크 때도 막 혼자 서태웅 이런 거 맞아요. 좀 제일 잘 나네 하라면 메이저 캐릭 가져오고 네, 맞아요. 누구는 철이 갖고 왔는데. 서리는 세컨 캐릭이었고. 아 그런가? 아 근데 사실 철이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맞아요. 그거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서리는 나올 줄이야.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장면은 그 베르세르크 프롤로그의 끝과 끝인 동시에 또 시작을 알리는 장면이라서 예, 비중 5점이고요. 만화로 이 정도까지 처절하게 표현할 수 있나. 특히 네. 가츠의 분노와 증오를 표현한 거친 펜터치가 분위기를 네. 정말 아니죠. 잘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연출도 역시 5점입니다. 야. 우승 못 하겠구나. 네, 저도 마찬가지로 비중 4.5점, 연출 4점입니다. 연출은 왜 뺐냐면, 그러니까 강약이 없고 너무 계속 강밖에 강이죠.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리듬이 없어요. 리듬감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왜냐면 약한 지점이 있어야 더 그 충격적인 장면에서 더 충격을 느끼는데 계속 강강강강 이렇게 나가니까는 조금 그게 아쉬웠어요. 저는. 피핀이 서 있는 장면이 약간 약인데 뭐 살아있을지도 몰라 이런데 다 파먹고 죽었어. 근데 그거는 대충 예상이 가능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네. 살아있을 리가 없지. 네. 그래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저는 라싸님이랑 약간 다르게 좀 긴 듯한데도 계속 강강강 가는 게 더 막 절망적이고 정말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느낌을 되게 주인공의 감정에 몰입할 네. 수 있었어요. 네, 되게 연출을 잘한 것 같아요. 이거 뭐 진짜 역시 반치광 뭐래? 5.5점 드리겠습니다. 오, 역시 한숨이 나와야 돼. 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지금 자기가 1등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이 장면이 일식 장면이죠. 네. 네. 지금의 베르세르크를 잊게 만든 장면이 아닌가 싶고요. 맞아요. 네. 그 가츠와 그리피스의 사이가 처음에는 상관과 부하였다가 이제 네. 나중에는 동료이자 네. 신뢰할 만한 친구였었는데, 근데 이 일식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 영화 올드보이에 나오는 최민식 씨의 대사처럼 제가 약간 좀 성대모사 제가 좀 흉내내겠는데요. 이 지구상 동서남북 어디서도 네 시체를 찾을 수 없을 거야. 왜? 내가 잘근잘근 씹어먹을 테니까. 이럴 정도로 가치가 이런 진짜 저는 이 서브컬처를 통해서도 그렇고 영화를 통해서도 이런 증오를 가진 캐릭터가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증오를 가지게 된 철천지 원수가 되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비중 4점 드리고요. 연출은 진짜 저는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 접했을 때 이 장면 사실 보기 너무 힘들었어요. 네. 저도. 그 특히 자신의 팔을 자르는 그 가츠랑 그러니까 캐스카를 범하는 그 그리피스를 보고 있으면은 안타까움하고 이제 분노 어떤 그런 이제 더러운 기분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가지고 연출은 5점 드리겠습니다. 네. 여담이지만 그리피스는 저희 전 대통령을 닮으신 것 같아요. 예? 예? 어떤 점에서? 외모는 안 닮았는데 깜짝이야. 그 욕망의 화신이라는 점이라든지 아니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이라면 끝까지 정말 사소한 기회도 놓치지 않고 그걸 전부 캐치해서 자기 이득으로 취한다는 점이라든지 그리고 흑수저에서 자주 성가했다는 점도 좀 비슷하고요. 그리고 머리가 좋다는 점도 좀 비슷해요. 머리 좋아요 저희 각하는. 네. 전각하죠. 네. 아니 근데 보통 이런 발언은 수봉님이 자주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근데 보면서 너무 비슷한 거예요. 욕망의 화신이야 이 사람은. 그래서 좀 같이 어디 갔나요? 네. 같이는 어딨지? 김경준? 김경준. BBK. 네. 편집해야겠다. 네. 드디어 마지막 장면. 네. 덕후라님이 준비하신 장면입니다. 네, 저는 코믹스 16권 단제편 로스트 칠드런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먼저 이 장면이 어떻게 나왔냐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일식이 있은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그 가츠는 그
여느 때처럼 사도를 때려잡고 있었는데 여러 일상이죠. 네. 그렇죠. 그 도적대에게 납치됐던 질이라는 어린 소녀를 구해주게 되는데요. 근데 이 질이 사는 작은 마을은 그 안개 계곡의 엘프라고 불리는 괴물들에게 습격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 뭐 습격을 받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이 질이라는 소녀는 집안 문제가 조금 심각했는데 아버지는 술주정뱅이 폐잔병 출신이었고 또 어머니와 질은 그런 아버지에게 손찌검을 매일 당하고 있었죠. 예. 진짜 이놈의 집구석과 이 마을 전체가 어린 소녀가 버티고 자라나기에는 조금 너무 가혹한 환경이었어요. 네. 근데 결국 뭐 어쨌든 가츠는 여느 때처럼 이 사도들을 때려잡았고 그 엘프 괴물들을 토벌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질은 가츠를 자신이 처한 이 지옥 같은 상황을 구원해줄 존재로 생각했고 맞아요. 가츠에게 자신도 데려가 달라고 말하지만은 그 가츠 주위에 있는 악령들 있잖아요. 네. 그것을 보고 이제 식겁하게 됩니다. 네. 예. 그런 이제 겁에 질린 질을 그 망토로 감싸주면서 가츠가 이렇게 말하죠.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이란 있을 수 없는 거야. 네, 진짜 어떻게 보면 시적인 의미도 있고 좀 굉장히 멋진 말인데 저는 이 연출적인 거나 그런 거 다 떠나서 가츠의 이 대사가 베르세르크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진정한 주제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로스트 칠드런의 이야기는 사실 지금까지 나온 베르세르크의 이야기를 보자면 사실 없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데 왜 미우라 켄타로 선생님이 과연 이 에피소드를 넣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 베르세르크의 진짜 대결 구도가 단순한 선과 악, 가츠와 사도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이 서로 발버둥 치는 자와 도망치는 자들의 대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해골 기사가 가츠를 부를 때 발버둥 치는 자라고 부르잖아요. 맞아요. 네. 가츠라는 이름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서 발버둥 치는 자가 저는 어떻게든 스스로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고 도망치는 자는 남의 힘에 의지하려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그리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절망 속에서 베리트의 힘을 빌려서 전생했고 사도가 된 사람들 역시도 베리트의 힘에 의지해서 자신의 인간성을 그죠. 버리고 네. 막강한 힘을 얻었잖아요. 근데 언뜻 보면은 사도들은 이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졌고 힘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남에게 의지해서 얻은 힘에 대한 그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고 결말 역시 좋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 베르세르크를 쭉 보고 있으면은 이 남에게 자신의 목숨과 운명을 맡기는 사람들은 항상 가혹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가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알비온 수도원에서 살려달라고 신에게 기도하는 난민들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 죽게 생겼는데 고작 기도나 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고 또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만 하려는 파르네제에게 기도하지 마라. 기도를 하고 있으면 네 손이 놀고 있잖아. 네가 쥐고 있는 그 횃불은 뭐냐라고 말하면서 일침을 날려요. 그렇죠. 이 모든 게 남에게 의지하려는 사람들인데요. 이 반면에 가츠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혹한 운명에 맞서서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를 보면서 해골기사 형님이 그 가츠는 이 수면에 비친 그림자가 아니라 수면의 물결을 일으키는 물고기일지도 모른다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또 얻은 인생의 교훈이 우리네 인생도 힘겨움의 연속입니다. 어쩌면 행복보다 힘겨움과 고통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가끔 찾아오는 행복이 그만큼 달콤한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처한 힘겨움에서 도망친다고 해서 결코 그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우리들 스스로가 어떻게든 싸워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절대 남의 힘에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고 두 발로 어떻게든 버텨서면서 이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한 발자국씩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해서 언젠가 닿게 되는 곳이 진짜 낙원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덕밍아웃 덕후라 버피였습니다. 방송 끝나는 분위기인데 이제 엔딩곡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어떤 네. 하나의 주제 의식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맞는 것 같은 게 그 네. 알비온 수도원 편에서 보면 그 창녀 무리들을 이끌고 있는 그 눈 언니 있죠. 네. 그 언니는 좀 잘 되잖아요, 네, 사실. 맞아요. 안 죽어요.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 사람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되게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네. 제가 쓴 거랑 정확하게 일치해요. 이 대사가 베르세르크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 대사라고 저는 썼거든요. 오. 네. 가츠는 절대 도망가지 않아요.
그리피스는 이제 고드핸드 신이잖아요. 압도적인 힘을 가진 그런 절대적인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가츠는 어떻게든 살아남고 그 다음에 그 거대한 힘을 깨뜨리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자잖아요. 네. 저는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니체가 얘기했던 그 초인이 아닐까 야, 또 인문학 묻혔어. 아.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3단계가 있는데 네. 낙타와 사자와 어린아이가 있어요. 낙타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그냥 거의 동물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게 사실은 이제 도망치려 하는 자들인 거고, 사자는 지배적인 권위나 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자가 사자예요. 근데 그거를 벗어나서 초월하는 자가 바로 그 니체가 말했던 우버맨시 초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츠를 보면 볼수록 저는 이 사람이 초인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나오는 그 초인의 단계에 접어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덕후라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중은 사실 없어요. 장면의 비중은 없어요. 장면의 비중은 없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버프를 좀 걸어가지고 4점, 비중에 4점 드리고요. 연출은 오랜만에 가츠가 또 이제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서 3점 드리겠습니다. 아니, 따뜻해서 3점. 좀 쿨해야 되나? 예, 저도 뭐 라싸님 이야기한 대로 이 장면 비중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예. 아니요, 저 이 장면이 약간 좀 지루했어요. 왜냐 아. 녹음 날짜가 다가오는데 빨리 만화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약간 좀 쓸데없이 길어요. 싸우는 장면. 네, 되게 길어요. 네. 네, 별로 중요한 이야기도 아니면서 네. 그래, 뭐 예, 램제 그리고- 덴진 쓰면서 나방이 막. 네. 또 이게 뒷얘기와의 연속성이 없어요, 이게. 예. 음. 그래서 만약에 베르세르크 뭐 요약 말하나 뭐 베르세르크 극장판이 나온다면은 음, 잘릴 것 같죠? 네, 빠질 음. 장면이라 생각해서 비중 3점 드리고요. 많이 좋네. 예, 그리고 지옥에서 올라온 듯한 검은 검사와 안 어울리게 이제 숲과 요정의 동화한 곳에 있잖아요. 이런 게 좀 신선해서 예, 뭐 나중에는 다 훌라당 불태우긴 하지만 그래서 연출도 3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에피소드를 그 베르세르크에서 제일 좋아하는 에피소드예요. 진짜? 네,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사실 이게 요즘 나오는 판타지아 쪽의 에피소드들이랑 되게 다른 점 있는 게 그 결국 그 사도가 된 애도 애잖아요. 그리고 이 스토리도 뭐랄까 이 질이라는 소녀도 이 소녀의 그 기분 있잖아요. 집에서는 맨날 두들겨 맞고 또 아빠 술 취한 아빠 들어올까봐 막 문 잠그고 이런, 그리고 결국은 커봤자 이제 그 남편을 두들겨 맞는 엄마처럼 되는 거야 이러면서 이 암울한 현실을 진짜 너무 잘 그려냈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어린 그 아이의 그거를 뭐랄까 현실이랄까 그런 심정을 이 굵직굵직한 얘기만 하나가는 이 작품에서 어떻게 이걸 주인공으로 해서 이런 얘기를 그 끌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점에서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오히려 살짝 약간 비껴난 그런 에피소드 확실히 같은 비껴났죠. 네, 느낌이 있긴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고요. 네, 근데 뭐 비중은 3점 드리고요. 개인적인 것과 점수는 상관없다. 아, 연출 중에서 저 이 부분 되게 좋았어요. 네. 그 요정들이 막 막 지네끼리 전쟁놀이 하는데 죽이고 막, 막. 예, 막 아이고. 인간놀이 한다면 네. 막 쳐죽이는 막 그거 있잖아요.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충격적이었어. 되게 좋았어요. 자극을 줘야 돼, 얘한테. 저 4점 드리겠습니다. 네. 아,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뭐 나방 나오고 이래서 좀 지루하긴 했어요. 내용 자체는 좀 지루했는데 사실은 이건 사실 이 시리즈를 넘어갈 때마다 보면은 이 선생님이 새로운 시도를 한 번씩 해요. 그러니까 황금 시대 그렇고 그 뭐 같이 단제편도 그렇고 판타지아도 그렇고 계속 분위기를 한 번씩 바꿔가는데 맞아요. 그 바꿔가는 연습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까를 테스트해 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특히 이제 뭐 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을 저는 표현했다 생각해요. 이 대사 자체도 사실 어린애 세상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기가 혼자 서려면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이제 질에 대한 성장담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실 가치는 여기서 그냥 다 패죽이는 역할이지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장면이 좀 저도 이제 내용은 재미없었는데 그냥 연출이나 이런 면에 메시지 면에서는 재밌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비중은 2점 드리고요. 설명 되게 많이 해놓고 2점 좀. 네, 연출은 4점이었어요. 너무 네. 멋있는 장면이었어요. 아, 마지막에 그 대사랑 마지막 이 진짜 멋있죠. 감싸는 장면 자체가 너무 멋있었어요. 맞아요. 네. 저희가 뽑아온 장면들을
다 설명을 하고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품이 걸려 있어서 엑셀이 오늘 좀 정확하게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좀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부담 주지 말라고. 계산 오류가 없는지. 네, 맞아요. 아, 완벽해. 네. 어느 때보다 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 실력이. 어느 때보다 좀 치열해진 순위 결정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발표해 주시죠. 네, 꼴등부터 할까요? 아니죠. 네. 1등부터? 아니죠. 1등 꼴등 빼고 해주세요. 맞아. 아, 이렇게 저는 제외하고, 네. 역시 아, 방송을 아셔. 저는 점수 말씀해 주시고, 그 네. 상품에서 어차피 그 제외가 되니까요. 네. 아 그런가요? 다시 가져가셔도. 일단 정확한 순위를 네, 말씀드릴게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네. 맞을 것 같아요. 네. 오 잠깐만, 헷갈린다. 아, 엑셀이 아, 지금 엑셀 좀 고장 네. 났어요. 지금. 예. 수의 계약 하셨어요? 엑셀? MS 독점이거든요. 경쟁 입찰로 구입하셔야지. 엑셀을. 삭제하세요. 여기가 어느 자리인 줄 알고. 하시죠. 예, 2등은 그 가치와 캐스커가. 이럴 수가 아. 상품 못 받았다. 네. 아 근데 진짜 아까워요. 1등하고 0.5점 차이가. 아이고. 예. 그다음 3등은요 등짝입니다. 그렇구나. 예. 그러면 어, 야 나왔구나. 예, 결국에는 네. 정말 점수로도 꼴등이 네. 그린피스의 선택이에요. 아, 네. 아 나도 그거 고를 거야. 비중 없는 거 고를 거야. 아니 꼴등인데 왜 좋아해? 그게 있으니까. 상품이 이게 있잖아요. 물질적인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승은 예. 우승은 뭐 아니 뭐 남은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예, 매단의 재물이 되는 장면이 37.5점으로 1등입니다. 와 아, 죄송합니다. 또 반칙을 했네요. 빨리 선정을 했어야 됐는데. 그러면 4등과 5등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4등이 아니 4등이 낙원이고 네 낙원. 예, 5등이 그리피스의 선택입니다. 사실 그리피스의 선택은 비중은 거의 없었죠. 네. 그러니까 연결 부분이라서 네. 짧기도 하고. 예. 네 좋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 짧은 시간 동안 해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그 베르세르크 저희가 뽑아온 장면 이후의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너무 앞부분에 이 장면들이 치중이 네. 집중돼 돼 있어서 있어서 네, 예. 짧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사실 이 뒷부분 하면 다 판타지아 편 부분이라서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뒤에 단죄의 편이 나오죠. 네. 단죄의 편에서 이 누구지? 저기 그 이렇게 뭐, SMG 타시는 분하고 파르네제와 파르네제와 네 세르피코. 세르피코와 합류를 하고 예. 네 그래서 단죄를 하게 됩니다. 그 누구지? 그 빨래판 같이 생기네. 그 뭐지? 모주구스. 아, 모주구스. 모주구스. 네. 나중에 38권에 보면은 모주구스가 그 연옥에서 빨래판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고요. 그 부분은 그 부분까지는 재밌었어요. 네, 맞아요. 재밌었는데. 네. 아, 그 마녀 나오고 마녀가 네. 이제 그 템 좀 고급 템 주고 나서 이제 뭐 그 있잖아요. 뭐 지금부터 뭐 우리는 동료야 이러면서 맞아요. 그 이후부터가 네. 재미없는 것 같아요. 네, 마녀 본격적으로 뭔가 마법 쓰는 환타지? 네, 약간 평범하게 변한 것 같아서 저는 좀 별로였어요. 그 마녀가 너무 설명충이에요. 맞아. 뭐 정령이니 뭐 마법이니 이런 걸 다 입으로 설명하잖아요. 뭐 유체가 어떻고 이러면서 네, 맞아. 무슨 아, 소리인지 진짜. 하나도 이해 안 맞아. 되는데. 열심히 설정했는데 또 안 알아주면 섭섭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를 스토리에 이렇게 묻어내야지. 자연스럽게. 네. 예. 그리고 예. 그 이후 그 에피소드들이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 에피소드들이 너무 좀 맞아요. 길게 아, 보여주고 있어요. 해적 얘기 인어편 막. 진짜 재미없어요. 진짜 재미없어요. 이러다가 붉은 매처럼 되는 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산으로 가다가 붉은 매처럼 될 바에는 아예 그냥 차라리 김성모식으로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네. 다 합체해가지고 예, 다 한 방에 이렇게. 예, 그래. 그 사도 오명 합체 예, 적들 다 뭐 조드 이런 거 다 합체해가지고 필살기 한 방으로 끝내면은 소드마스터 타케로 같은 느낌인데. 소드마스터 야마토 아니에요? 야마토인가? 네. 결말 예측이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되는 되는 걸까요? 덕후라님 혹시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저는 아마 가치가 그래도 아마 해피엔딩은 아닐 것 같아요. 왠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은 그냥 진짜 여느 판타지 만화처럼 이렇게 평작이 될 것 같고 맞아요. 저는 아마
파르네제만 생존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파르네제가 이 대서사실을 후대 뭐 지금의 뭐 오디세이아처럼 2000년 뭐 이렇게 이상 그 뭐 인류에게 전해지는 어떤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 반디미온가의 재력과 그런 영향력을 이용해서 아마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거나 그 파르네제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그런 정령이나 그런 걸 믿고 어떤 약간 좀 새로운 세상의 이치 그런 것에 좀 눈을 뜰 것 같아가지고 기존의 어떤 그 법왕청에 대한 어떤 그런 권위에 도전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도 나올 것 같긴 해요. 왠지. 저는 왠지 그 그리피스와 가츠가 어떻게든 간에 둘의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짓고 뭐 이들의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뭐 그런 식으로 너무 싫다 진짜. 저는 근데 사실 이거를 다 정리하기는 어려워요. 네. 너무 벌려놓은 게 많아서. 아니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 절대적인 힘을 자랑하는 그리피스 그리고 심지어는 신이라고 그러니까 그 현세에 내려온 메시아잖아, 어떤 메시아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인물한테 가치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도전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철저한 인류의 적이 돼서 그렇죠. 그리피스랑 싸우게 될 것 네. 같아요. 이 작가가 이런 그런 거 좋아하는 승산도 것 없을 같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막 우주 다 멸망하고 끝날 것 같은데요. 우주가 멸망이야? 이로써 하나의 우주가 끝났다. 아. 새로운 세계가 태어난다. 막 이러면서. 그거 에반겔리온도 아니고 무슨. 뭐 전부 막 각성해가지고 막. 근데 좀 그 무서운 게 그런 말 있잖아요. 괴물하고 싸우려면은 자신도 괴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그 뭐야 광전사의 갑주의 네. 그 영혼이나 그런 말 하잖아요. 네. 너도 바쳐보겠어? 그처럼 뭐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음. 혹시 한간에 많은 사람들은 가츠 역시도 캐스커를 바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너무 많이 가츠가 고민도 많이 될 것 같아요. 이 어떻게 진짜 그 평범한 독자로서는 예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쉽게. 그럼 그 갑옷도 사도 같은 건가요? 모르겠어요. 약간 그 해골 기사가 전에 입었던 것만 확신한데 네. 아마도 가츠도 그처럼 되지 않을까. 해골 기사 형님처럼. 맞아요. 네. 근데 가치가 요즘 좀 유해져서 막 흰머리 난 뒤로 되게 흰머리 난데 착해졌어. 네, 착해져서 보육원 차리고 막. 네, 맞아요. 다 잘 대해주고 어. 이러잖아요. 되게 츤데레처럼 막 네. 지도도 다 해주고 챙겨주고 막. 그렇죠. 저는 그 압도적인 힘에 대항하는 그 모습이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계속 보는 거예요. 사실 환타지아 편 보고 싶지도 않고 빨리 진행됐으면 빨리 그냥 네, 끝났으면 빨리 좀. 좋겠어요. 이거는. 근데 막 고드핸들들 뭐 뒷얘기 하나하나 다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막. 아우 너무 싫다. 보이드 얘기는 아시죠? 보이드 아, 그 뇌 뇌에 보이드. 있는 애. 뇌에 있는 그 대장 고대 뇌생남. 생나. 아유 갖다 댄다 진짜. 네. 그 친구는 그 패왕 네. 그 해골 기사 원래 아. 패왕이었을 네. 때 그 사람이 현자였잖아요. 맞아, 근데 맞아. 너무 괴롭히니까 열받아가지고 그 제국의 백성들을 모두 바치고 자기가 고드핸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 짱센 고드핸드인가 좀 봐요. 많이 받쳐야 되는데 네. 생각보다 그리피스 많이 그리피스 안 몇 받쳤네요. 명 안 받쳤어요, 네. 그죠? 메이단 그 미드랜드 명한다. 정도는 받쳐야지. 그쵸. 네. 근데 페무토가 돼서 그 압도적인 힘을 그리고 심지어 얘는 현세로 내려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얘만 현세로 예, 해줬어요. 얘만 네. 내려오고 다른 애들은 내려오지 딴 못하는데. 애들은 현세 현현하려면 막 이상한 거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맞아요. 여자 네. 바텐드처럼 막 음. 이상한 지대에서 막 해갖고 막. 내장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어, 나와 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싫어하지 애들이. 그렇죠. 좀 깨끗한 데서 나오고 있고요. 향수 좀 뿌리고 나왔으면 좋아했을지도. 죄송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방송 예.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네. 소감 같은 거 얘기 안 하나요? 소감은 덕후라님만 해주십시오. 네, 오늘 이렇게 덕보드 차트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해서 너무 좋고요. 네. 햇님이 좀 없어서 참 아쉽네요. 아, 네. 맞아요. 아, 네. 까먹고 있었다. 그런 사람이 있었죠. 네. 아니, 햇님이 쥐어 터지는 장면이 제일 재밌는. 네, 맞아요. 맞아요. 오늘 이렇게 함께 네, 방송해서 네. 정말 너무 좋았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계속 방송 출연 가능하니까는 계속 2회차, 3회차 가능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햇님도 네. 포함해서 같이 방송하는 걸로 참 하고요. 6명 하는 건가요? 네, 어. 좋습니다. 와. 저희 딱 그 마이크도 6개니까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러면 저희 다른 분들 그 소감은 식상하니까 생략하고요. 네.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덕후라님 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청취자분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